JPA 쿼리 크리에이션 고급에서 프로젝트 구현하는 부분.
자, 뭐 실행하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학생 목록을 조회해서 출력을 하고 있죠. 6가지 방법으로 학생을 조회했는데 그 6가지 방법이 뭐냐면 그 이거요. 첫 번째 조회 방법은 강좌 아이디로 그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 목록. 두 번째 조회 방법은 강좌 제목으로 그 제목의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 목록. 세 번째는 교수 아이디로 그 교수 아이디의 담당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 목록. 네 번째는 교수 이름, 교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교수의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 목록. 다섯 번째는 교수 아이디와 연도, 그 교수 아이디와 그 교수의 프로페서 아이디, 이 아이디의 교수, 그 교수가 몇 년도 개설한 강좌,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교수가 2022년에 개설한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 목록. 자, 마지막은 뭘 것 같아요? Find by Department. 디파트먼트는 노란색 디파트먼트는 학생의 속성이지. 학생의 속성. 디파트먼트의 프로페서스라는 디파트먼트에 프로페서스라는 콜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이 있어요. 이게 소속 교수 목록이죠. 학과 소속 교수 목록. 그다음에 아이디. 이건 당연히 프로페서 아이디고. 그래서 프로페서 아이디로 조회하는데 프로페서 아이디. 그 프로페서가 누구냐면은 어떤 디파트먼트 소속 교수의 아이디죠. 즉 교수와 같은 학과 소속 학생 목록이에요. 이 아이디가 홍길동 교수 아이디라면 홍길동 교수가 소속한 학과, 그 학과의 학생 목록이죠. 자, 이런 거 SQL로 구현하려면 좀 귀찮아. 한 서너 줄 조인하고 어쩌고 저쩌고 좀 귀찮아요. 예를 들어서 요걸 SQL로 구현하려면은 해봅시다. 요거 13번째 줄. 자, 이걸 자, 얘를 SQL로 구현하면 학생 조회니까 s.student의 모든 걸 다 조회. 먼저 스튜던트 테이블. 출발이 스튜던트죠. 스튜던트 테이블을 S라고 부르고 여기서 출발하고 하나씩 조인해야죠. 뭘 조인해야 되냐면 수강을 따라가야겠네. 먼저 수강. 그렇죠? 수강. 얘는 G라고 부르고 자, G의 스튜던트 아이디 외래키가 수강 테이블에 있죠. 이거랑 S.id가 같은 거. 그다음 렉처를 따라가야죠. join lecture L G의 lecture ID가 있죠. 수강의 lecture ID하고 lecture의 ID하고 같은 거. lecture join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프로페서 조인해야죠. 프로페서는 또 lecture에 있죠. 프로페서 P1 렉초에 담당 교수 아이디가 렉초에 있어. 그게 프로페서 아이디야. 이거랑 P의 아이디가 같은 거. 필요한 테이블을 다 조인했어요. 스튜던트, 수강, 렉처, 프로페서 다 했고 조인은 했고 이제 조회 조건. P의 아이디가 프로페서 아이디
and 렉초에 이어가 이렇게. 자, 이러면 이렇게 구현하면 되고, 이렇게만 메소드를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마이바티스에서 자, 이제 이 마이바티스 때 이거 설명 안 했을걸? 파라메타가 여러 개면 이렇게 이름을 써줘야 돼요. 파라메타가 한 개일 때는 골뱅이 파람하고 이름 안 써줘도 되는데, 파라메타가 여러 개일 때는 골뱅이 파람하고 이름을 써줘야 돼요. 왜냐면 파라메타가 마이바티스에서 이거 설명 안 했는데 여러분 실무 가면 필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둬요. 마이바티스에서 파라메타가 하나일 때는 여태까지 이런 거 붙여주지 않았어요. 마이바티스 파라메타가 하나일 때는. 왜냐면 파라메타가 하나면 그 값을 어디에 끼워 넣어야 되는지 뻔하잖아. 끼워 넣을 것도 하나고 끼워 넣을 값도 하나고 그럼 그 하나를 그 하나에다 끼워 넣으면 되지. 근데 여기는 끼워 넣을 값이 두 개야. 프로페서 아이디하고 이어하고. 끼워 넣을 구멍이 이게 여기다 끼워 넣어야죠. 끼워 넣을 곳도 두 개고 이 부분이 끼워 넣을 파라미터 값이죠. 이 값을 저기다 끼워 넣는데 순서 보고 끼워 넣는 게 아니고 이름을 보고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런데 변수명을 보고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 여러 번 얘기했죠. 자바에서 컴파일하면 변수명은 날아간다고 그랬잖아. 이름 보고 뭔가 찾을 때는 변수 이름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바티스의 파라메타는 골뱅이 파람하고 이름을 써줘야 돼요. 파라메타가 이렇게 여러 개일 때는. 이 부분 마이바티스 설명 안 했는데 아마 회사 가면 이런 기능 필요할 거예요. 기억해 두기 바라고. 자, 이렇게 마이바티스라면 저렇게 SQL 골뱅이 select 땡땡 여러 줄 쿼리 땡땡땡 이렇게. 자, 마이바티스라면 이게 몇 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줄이죠. 9줄로 저렇게 구현해야 되는 것을 JPA는 이거 한 줄이면 돼. 그래서 메소드 이름 규칙만 꼼꼼히 하면 되죠. 이게 SQL 공부하는 것보다 JPA 쿼리 크리에이션 메소드 이름 규칙 공부하는 게 공부하기도 쉽고 코딩하기도 쉽고. JPA가 참 훨씬 편한데 마이바티스보다 친절한 책이 매우 드물어요. 친절한 책이. 레퍼런스 웹사이트 문서 보고 사용 방법을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게 이게 단점, 어려운 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술의 버전업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애써서 열심히 친절하게 설명하는 책을 만들어 놔봤자 한 2, 3년 후면 버전이 불일치해서 그 책이 쓸모가 없어. 그래서 초급 기술이야 옛날 기술이니까 한번 책 써놓으면 뭐 한 7, 8년 팔리지. 근데 고급 기술일수록 버전업 속도가 빨라. 그래서 고급 기술일수록 친절한 설명하는 책이 드물어요. 오케이. 뭐 꼼꼼히 설명했으니까 이거 읽어보면서 그 JPA 쿼리 크리에이션 고급 이름 규칙 그래봤자 별거 없어요. 컬렉션 밸류도 어소시에이션만 구현하면 돼. 이해하기 바래요. 그 다음에 컬렉션 밸류도 어소시에이션을 구현하는 건 어떻게 구현해야 되냐면 이 구현 순서 먼저 그 싱글 밸류도 어소시에이션만 전부 다 구현을 해. 먼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 컬렉션 밸류도 어소시에이션을 추가하는 수정을 하는 거. 이렇게 두 단계로 해야 돼요. 컬렉션 밸류도 어소시에이션은. 그래서 요거 마지막 구현 시험은 JPA 쿼리 크리에이션을 이용한 이런 메소드 저런 메소드 구현하는 건데
아마도 콜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구현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울 거고, 콜렉션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구현하는 이 부분이 좀 코딩할 것도 많고 좀 까다롭고, 정작 메소드 구현하는 건 뭐 이렇게 이름만 규칙에 맞게 적어주는 거라서 상대적으로 쉽죠. get 매핑 이 부분은 다 URL이고 URL. 그 다음에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 이게 파라메타, 리퀘스트 파라메타 이름, 즉 쿼리 스트링 이름이죠. 여기도 변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변수 이름은 어차피 컴파일하면 없어져. 그래서 쿼리 스트링 이름하고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요거죠. 요거 ID.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id는 1, 이 id는 1, 이 id 1, 이 값이 이 액션 메소드의 id, 이 이름으로 이름이 일치하니까 여기가 1이 되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t는 자료 구조 t, 이게 여기 리퀘스트 파라메타 이름 t. 그래서 렉처 타이틀로 그 렉처를 수강하는 학생들 목록을 조회하죠. 보통 저렇게 쿼리 스트링 이름은 짧게 하는 것이 관례죠. 그리고 이 부분은 URL이 아니라 타임리프 뷰 파일의 경로명이죠.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학생 목록이야. 주의 조건만 다르지 학생 목록 출력하는 건 똑같잖아. 이 똑같이 생긴 학생 목록 출력을 여러 개를 똑같이 구현할 이유가 없죠. student list.html 파일 하나를 다 공유하고 있죠. 타임리프 뷰 파일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뭐 나머지는 어려울 게 없는 것 같고, 이게 다음 주 예상 문제고, JPA 쿼리 크리에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회하는 메소드 구현하기. 그 다음 스프링 시큐리티. 풀잭 하면 스프링 시큐리티, 로그인, 뭐 권한관리 기능 구현해야죠. 자, 개요.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자, Authentication은 너 누구냐? 예요. 너 누구냐? 그래서 보통 과거에는 ID, 로그인 아이디하고 비번으로 나 누구다라고 인증을 했죠. 요즘은 얼굴 인식, 홍채 인식, 뭐 지문 인식 이런 방법을 쓰지. 그런 인식 방법들이 다 너 누구냐? 오센티케이션 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authorization. 자, 누군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너는 무슨 권한이 있느냐? 권한. 관리자 권한이 있는지, 교수 권한이 있는지 그 권한을 따지는 게 authorization이에요. authentication, 그 다음 단계 authorization. 권한을 역할이라고, authorization에서 권한 혹은 역할 그냥 섞었어요. 너 무슨 권한이 있느냐 혹은 너 무슨 롤이 있느냐. 관리자 권한 혹은 관리자 롤. 권한을 롤이라고 표현해요. 스프링 시큐리티에서는 관례적으로 그 롤을 이렇게 롤 언더바 어드민, 뭐 롤 언더바 프로페서 이런 식으로 권한명을 저런 식으로 네이밍하는 게 스프링 시큐리티의 관례예요. 스프링 시큐리티
뭐 오센티케이션, 오서리제이션 기능들이 매우 잘 구현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보안 공격에 대한 방어, 보호 기능이 꽤 잘 구현된 프레임워크이라서 어지간한 실력자가 아니면 스스로 여러 가지 보호, 방어 이런 거 구현하기 힘드니까 정말 보안 고수가 아닌 다음에야 평범한 개발자라면은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킹, 뭐 침투 이런 거 공부하지 않은 다음에야 그런 걸 공부해야 방어도 구현할 수 있어요. 뭐 해킹, 침투 이런 걸 열심히 공부한 보안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용해야 공격에 대한 보호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공격에 대한 방어가 튼튼하게 잘 구현된 대표적인 그 프레임워크가 스프링 시큐리티야. 그래서 뭐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 뭐 파이썬 프레임워크들, 이런 웹 프로그래밍 자바로도 웹 백엔드 개발할 수도 있고 자바, 뭐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등등 많은 언어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백엔드를 구현할 수 있죠. 자, 구현할 때 이 보안 공격에 대한 방어가 문제예요. 보안 공격에 대한 방어, 보호 기능이 스프링 시큐리티만큼 잘 구현되어 있는 프레임워크가 별로 드물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바 스프링이 백엔드로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백엔드 프레임워크 하면 자바 스프링이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믿을만 하다라는 것이. 이게 내가 은행이야. 자, 파이썬으로 백엔드 구현해? 뭐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해? 뭘로 구현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검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성능이나 무엇보다도 안정성, 믿을 수 있느냐, 성능, 보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능도 중요하지. 뭐 껐하면 뭐 죽는다. 이래도 문제고, 아니면 너무너무 갑자기 너무너무 느려져가지고 문제가 될 때가 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단점, 뭐 이런 거 없이 믿을만하고 검증되고 안전한, 신뢰할 만한 백엔드 기술이 뭐냐? 그게 자바 스프링이에요. 다른 기술은 이 자바 스프링처럼 그렇게 검증되고 신뢰할 만한 그런 백엔드 프레임워크가 필적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그마한 벤처라면 모를까? 큰 대기업이라면 이게 그래서 은행, 카드사, 정부, 공공기관 이런 데들이 다 자바 스프링이죠. 그런데 뭐 쇼핑몰 이런 거야. 뭐 뭘로 만들어도 괜찮죠. 그 쇼핑몰 정도면. 그 타임리프 그 뷰 파일에서 스프링 시큐리티 기능을 사용하려면 요걸 붙여주면 돼요. 요걸 먼저 붙여줘야 되고 제일 선두 HTML 태그에 요걸 붙여줘야 되고 이걸 XML 네임스페이스라고 읽으면 돼요. 네임스페이스. 스프링 시큐리티 그 지시자를 사용하겠다라는 선언이고 그 다음에 이게 사용이죠. 여기 SEC, 이게 프리픽스예요. 그래서 TH, 타임리프 지시자는 앞에 TH가 붙죠. TH 콜론 each, 뭐 TH 콜론 if, 이런 거 많이 사용해 봤잖아. 이게 타임리프 기능이고, 자,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 기능은 SEC 콜론으로 시작하는 게 스프링 시큐리티 확장 태그. 지시자. 확장 태그가 아니라 지시자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해요. authorize. So, is authenticated. authentication이 너 누구냐? 쉽게 말해 로그인이죠. 로그인 했느냐? 로그인 한 사용자일 경우에만 이 태그 내용이 웹브라우저로 출력이 되고 로그인 하지 않은 사용자라면 아예 웹브라우저로 출력이 안 돼요. 서버에서 아예 웹브라우저로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해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출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프론트엔드로 이렇게 보안 구현한 건 그 코드가 프론트엔드에서 돌아가잖아. 프론트엔드로 보안을 구현한 건 어떻게든 뚫려고 맘먹으면 뚫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프론트엔드 코드는 다 웹브라우저에서 돌아가니까. 비록 평범한 사용자가 알아보기 힘들게 미니피케이션 되어 있을 뿐이지 어쨌든 그 코드가 자바 코드가 다 웹브라우저에서 돌아가. 다 보여. 그런데 스프링 같은 경우는 백엔드에서 출력을 하냐 마냐 이거기 때문에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인 경우는 이 태그가 아예 서버에서 웹브라우저로 출력이 안 돼요. 그 다음 이건 not authenticated.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일 경우에만 이 태그가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로그인 네임, 로그인 아이디 출력할 때 이렇게 하면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만 출력돼야 되는 내용이라면 이렇게 구현하면 돼요. 또 꽤 편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에서 스프링 시큐리티 그 기능 어노테이션으로 이렇게 secured 하고 role 언더바 뭐뭐뭐 하면 그 롤을 그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이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실행하면 그 메소드를 호출하면 에러가 나요. 골뱅이 secured role 뭐뭐뭐. 그래서 얘는 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그 메소드가 호출될 때 에러가 난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뷰 타임리프에서는 이건 에러가 나는 게 아니고 그냥 권한이 롤 어드민 권한이 없는 사용자한테는 이 내용이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야. 에러가 나는 게 아니고. 네, 골뱅이 secured 이 경우는 그 메소드를 호출할 때 권한이 없으면 에러가 나요. 그 다음에 코드에서 자바 코드에서 권한 검사하려면은 요거예요. request.is user in role. 그 다음에 이 리퀘스트 객체를 사용하려면 요게 있어야 돼요. 액션 메소드에서 리퀘스트 객체를 사용하려면 설명을 안 줬구나. 액션 메소드에서 리퀘스트 객체를 사용하려면 그 액션 메소드 파라메타 목록에 저 선언, 저 노란색 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현재 사용자가 어드민이란 관리자라면은 요 URL로 리다이렉트하고 현재 사용자가 교수라면은 요 URL로 리다이렉트하고 이렇게 코딩할 일도 꽤 있죠. LMS 웹사이트 로그인 하면은 교수나 학생이나 똑같이 들어가잖아. 로그인 한 다음에 교수는 교수 화면으로 넘어가고 학생은 학생 화면으로 넘어가죠. 학생정보 시스템도 그렇고. 여러분이 보는 화면과 교수가 보는 화면이 당연히 달라요. 저렇게 로그인 하자마자 이렇게 리다이렉트 하게 되죠. 교수 화면과 학생 화면이 조금만 다르다, 일부분만 다르고 전체적으로 같다. 그러면 한 화면인데 이렇게 구현하는 거지. 교수하고 학생하고 거의 보는 화면이 거의 똑같고 일부분만 다르다. 그러면
하나의 액션 메소드, 하나의 뷰로 구현하고 교수에게 보여야 되는 내용만 이렇게 묶어주고 학생에게 보여야 되는 내용만 저렇게 타임리프 지시자로 뷰에서 저렇게 하면 되는데 아예 그냥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각각 따로 액션 메소드를 구현하고 이렇게 리더렉트 하는 게 더 바람직하죠. 근데 학사정보 시스템이나 LMS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를 거예요. 특히 학사정보는. 그때는 이렇게 구현해야죠. 그 다음에 CSRF 공격. 이거 기술 면접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또 백엔드 개발자 둘 다 나올 만한 질문이에요. 요즘 점점점 그런 보안에 대해서 개발자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세상이에요. 또 걱정되는 게 인공지능 시대와 더불어서 여태까지는 공격을 하려면 뭐라도 공부를 해야 돼. 공격하는 툴이 있어요, 사실은. 공격하는 툴 사용법만 공부하면 그 툴만 사용할 줄 알면 중고등학생도 공격을 해. 그래서 가끔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무슨 해킹했다 어쩌다 나오잖아. 그게 영화에서 보듯이 천재라서가 아니고 그 공격하는 툴 사용법만 알면 돼요. 이 게임 사용법 공부하는 거나 비슷해. 그냥 관심 갖고 몇 시간씩 그 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고수가 돼. 왜 몇 시간씩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냐면 게임을 잘하는 법을 친절하게 안내 설명해주는 두꺼운 책 없잖아. 그냥 기초적인 게임 방법만 배운 다음에 게임의 고수가 되는 건 스스로 해봐야지. 그럼 어느덧 그렇게 1, 2년 하면 게임의 고수가 되어 있죠. 보안 공격도 마찬가지야. 게임처럼 어떤 도구, 앱이 있어요. 그 도구를 어떻게든 얻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사용법을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 그렇게 한 1, 2년 보안 툴 사용법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어느덧 고수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보안 공격 전문가는 마치 게임 고수처럼 그 보안 공격 앱을 어떻게 구해서 열심히 공격을 해본. 그러면 뭐 중고등학생도 고수가 돼. 중고등학생도 게임 고수가 있듯이. 자,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는 인공지능 보고 공격하라고 시키면 돼. 앞으로 훨씬 더 개발자들한테 이 보안이 고민거리가 될 거예요. 자, 이제는 뭐 한 1, 2년 보안 툴 공부 안 해도 인공지능 도움을 얻어서 일반인도 아무나 공격할 수 있는 세상이 곧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런 공격 중에서 대표적인 게 CSRF 공격이에요. Cross-Site Request Forgery.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로그아웃 버튼을 거의 누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 뱅킹, 쇼핑몰에 로그인해서 뭔가 뭐 쇼핑몰에서 로그인해서 뭔가 주문했어. 그리고 로그아웃 버튼 안 누르고 다른 웹사이트로 넘어가. 그러면 그 웹브라우저는 지금 다른 화면으로 넘어갔지만 쇼핑몰에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악성 코드가 있는 뭔가 웹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그 악성 웹사이트에 있는 악성 자바 코드가 아직 로그인 되어 있는 쇼핑몰의 그 사용자 계정에 뭔가 리퀘스트를 날리는 자바 코드면 현재 그 웹브라우저가 그 쇼핑몰에 로그인된 상태니까 로그인된 사용자가 사용자 권한으로 리퀘스트를 날리게 돼요. 이게 주문이면 주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공격이 아주 흔한 게 뭐냐면은 광고야. 내가 쓰지도 않은 광고 글이 네이버 카페, 내가 광고글 쓰지도 않았는데 내 계정으로 광고 글이 네이버 카페에 올라가는 경우, 또는 내 네이버 이메일로 광고 메일이 내 네이버 그 주소록에 있는 친구들한테 광고 메일이 쫙 뿌려지는 경우, 이게 바로 이 시나리오예요. 여러분이 네이버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악성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있는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트에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네이버 이메일 보내는 그 요청, 리퀘스트를 네이버 이메일 서버에 전송하는 거죠.
그럼 내 아이디로 로그인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아이디로 이메일이 날아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은 흔히 내 네이버 계정이 털렸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계정이 털린 게 아니야. 이 공격을 당한 거야. 그래서 내 네이버 계정이 털렸다고 생각하고 비번 바꾸죠. 비번 바꿔도 소용없어. 바꾼 비번으로 다음번에 또 내가 로그인하고 또 악성 코드가 있는 웹사이트에 또 들어가면 또 날아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공격을 안 당하려면은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로그아웃, 꼭 로그아웃 버튼 누르자. 그러면 공격 안 당해. 공격당할 확률이 확연히 줄어들죠. 그 다음, 개발자도 네이버 이메일 개발자, 네이버 쇼핑몰 개발자도 저런 공격을 막는 구현을 해야지. CSRF 공격을 막는 구현을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해야 돼요. 스프링 시큐리티는 그 기능이 기본적으로 잘 구현되어 있는데 이거 넣어주면 돼요. 모든 이 폼에 이게 뭐 결제 폼이든 뭐 게시글 쓰는 폼이든 댓글 쓰는 폼이든 그 폼에 저거 한 줄 넣어주면 돼요. 이거 한 줄 넣어주면 이 폼이 서버에 그 서밋될 때 이 이름으로 이 값이 토큰이에요. CSRF 토큰. 이건 CSRF 파라메타 이름이고 이 이름으로 이 CSRF 토큰 값이 이 폼이 서밋될 때 서버에 같이 전송이 돼요. 그리고 스프링 시큐리티는 모든 포스트 요청, 뭐 푼 요청, 딜리트 요청 등 get 요청이 아닌 모든 나머지 포스트 풋 딜리트 요청에서 이 CSRF 토큰이 없는 건 잘라버려요. 거부해. 403 에러가 나요. 아니, 403 에러. 303인가 304인가. 아, 여기 써있구나. 403 맞네? 403 forbidden 에러가 나요. 이런 게 스프링 시큐리티가 잘 돼 있다는 얘기죠. 스프링 시큐리티가 아닌 다른 프레임워크에는 이런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직접 공부해서 직접 구현해 넣어야 되고 그게 쉽지 않지. 일단 CSRF 공격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막는 것도 구현할 수 있는데 그 공부부터 쉽지 않지. 그래서 기억해 두기 바라고. 또 여기서는 설명 안 하지만 여러분이 CSRF 공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그 다음으로 그거보다 CSRF 공격보다 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크로스 오리진. 이것도 공부해야 돼요. 크로스 오리진. 크로스 오리진.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CORS. 약자로 CORS예요. 크로스 오리진이라고 외우지 말고 CORS라고 외워요. CORS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CSRF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스프링 설정 방법. 옛날 처음 스프링 프로젝트가 처음 나왔을 때 시작할 때는 모든 설정을 XML 파일로 설정해야 됐고 설정할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자바 코딩하는 것보다 XML 파일 설정하는 게 양도 많고 더 어려웠어요. 이게 스프링 처음에 이때 공부할 때는 내가 자바로 구현하는 건지 XML로 구현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XML 설정할 일이 훨씬 더 많았어. 그러다가 스프링이 버전업 되면서 훨씬 설정이 쉬워졌는데 골뱅이 어노테이션 설정 기능이 등장하면서부터 좀 쉬워졌어요. 골뱅이 컨트롤러, 골뱅이 오토와이어드 이런 거. 우리 이렇게 설정했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거 설정을 XML로 다 해줘야 돼서 힘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정할 게 꽤 많았어요. 그리고
골뱅이 어노테이션으로 설정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골뱅이 어노테이션으로는 설정이 쉽긴 한데 간단한 것만 설정할 수 있고 복잡한 건 못해요. 그건 옛날처럼 XML 파일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자바 config 클래스로 구현하거나 하는데 요즘은 XML 파일로 설정은 사람들이 거의 안 해. 쉬운 설정은 골뱅이 어노테이션으로 하고 좀 어려운 설정은 자바 config 클래스 구현으로 설정을 해요. 자바 config 클래스. XML 설정 파일을 XML 대신 자바 config 클래스로 구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무도 XML 파일로 설정 안 하고 자바 config 클래스로 구현하죠. 그리고 골뱅이 어노테이션으로만 할 수 없는 설정들이 여전히 많고 그런 것들은 자바 config로 구현한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자바 스프링 설정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기술이 스프링 부트인데 이 스프링 부트가 없던 시절에는 골뱅이 어노테이션으로 설정하고 자바 콘피그로 설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설정할 게 굉장히 여전히 많았어요. 옛날 XML 설정 시절보다는 훨씬 적어졌지만 그래도 많았어. 힘들었어. 그래서 스프링이 너도 나도 스프링 배우기에 어려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스프링이 쉬워졌느냐? 이때부터야. XML 파일에 설정하는 건 옛날 얘기고 자, 스프링 부트부터 쉬워졌는데 왜 쉬워졌냐면 스프링 부트가 없던 시절에는 스프링 프로젝트 새로 만들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설정을 골뱅이 어노테이션과 자바 컨피그 클래스에 구현할 것들이 많았어요. 스프링 부트가 없던 시절에는. 근데 스프링 부트는 이런 복잡한 설정을 디폴트 설정으로 손쉽게 자동으로 해줘요. 스프링 부트 기능을 활용해서 스프링 프로젝트를 만들면 application.properties 파일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이 스프링 부트 설정 파일이에요. 그래서 스프링 프로젝트 설정이 획기적으로 쉬워진 때가 스프링 부트가 나오면서부터야. 스프링 부트가 없던 시절에는 XML은 옛날 얘기고 골뱅이 어노테이션과 자바 콘피그 클래스로 설정할 게 참 많았었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스프링 부트가 기본적인 설정은 자동으로 해주고 또 기본적인 설정이 아닌 것도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에 간단히 적어주면 돼. 이게 스프링 부트 설정 파일이야. application.properties가. 또 지금까지 여러분이 스프링 프로젝트를 한 학기 정도 배우면서 설정할 게 많고 복잡하다 느낀 적 없잖아. 이게 스프링 부트 때문이야. 자,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처럼 고급 기능으로 가면 자동으로 해주는 건 기본 설정만 자동으로 해주지 고급 설정은 여전히 수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바 콘피그 클래스로 설정을 해야 돼. 고급으로 넘어가면 여전히 자바 콘피그 클래스로 설정을 해야 되고 이때부터 좀 어려워져요. 그게 바로 스프링 시큐리티야. 스프링하고 스프링 부트하고 뭔 차이냐? 스프링 프로젝트를 좀 설정하기 쉽고 뭐뭐뭐 하기 쉽게 해주는 스프링의 보조 프로젝트가 스프링 부트예요. 보조야. 스프링 부트 없이도 스프링 프로젝트 할 수 있어. 대신 힘들지. 자동으로 되는 게 거의 없어서. 특히 설정. 프로젝트 처음 만들 때 설정할 게 무지무지 많아요. 스프링 부트가 없으면. 스프링 부트가 프로젝트 초기 설정, 그 다음에 설정뿐만이 아니라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처음 만들 때 라이브러리 등록하잖아. 그 등록할 때 우리는 체크하면 되죠. 그것도 요 화면도 스프링 부트 화면이야. 그래서 나 이거 사용하겠다 체크 해주면 저 라이브러리 하나 설정할 거 굉장히 많은데 그 설정 다 자동으로 해주고 라이브러리도 다 이렇게 디펜던시를 자동으로 넣어줘요. 이게 스프링 부트 없던 시절은 저거 하나하나 설정하고 또 라이브러리 버전 받는 거 하나하나 집어넣고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일이었어요. 양도 많고. 스프링 부트가 뭘 자동으로 해주느냐? 초기 설정. 특히 이 많은 라이브러리, 이 라이브러리 지금 체크된 것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이 라이브러리에 딸려있는 세부 항목들도 엄청 많아요. 즉 몇십 개의 항목들 설정을 다 자동으로 해준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라이브러리들의 버전이 맞아야 돼. 그 버전들도 자동으로 맞춰줘요. 스프링 부트 때부터 스프링 프로젝트가 정말 획기적으로 쉬워졌죠. 오케이. 마칩시다.